자, 여러분하고 의대대교 전문가 3권, 1권에 이어서 3권 의대대교 상담 실무 쪽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최동진 교수입니다. 은퇴대교 전문가 과정 전체 과정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 3권 나눠져 있지만 그냥 한 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권에서 10문항, 2권에서 25문항, 3권에서 15문항 이 출제가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권에서 학습하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셨죠. 그러다 2권에서 딱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2권 끝날 때까지 머리가 되게 아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1권과 2권, 특히 1권 같은 경우에 재무적 준비와 비재무적 준비에 대한 어떤 테마를 얘기했다고 치면 2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거고요. 그런 연금 계좌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3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상담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비재무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무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뭐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율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복잡한 부분보다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설계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3권이 더 중요할 거예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고객과 신뢰가 쌓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상품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인 거고, 그 다음에 1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은퇴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담 실무 쪽에서는 고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일단 말에 대한 고리를 트고, 그리고 나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상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3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내용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또 힘든 거예요. 뭐냐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화 시켜서 내다보면 알고 있는 문구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구 하나하나가 살짝 바꿔서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권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대 여명이다, 평균 수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권을 배우셨으니까 이걸 아실 거예요. 공시 이율과 예정 이율. 자, 공시 이율하고 예정 이율하고 사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다르죠. 하나는 변동금리고 하나는 고정금리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3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누가 몰라, 당연히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그런 것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3권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교재에서 1권도 마찬가지지만 2권은 진짜 계산이 나오고 하니까 복잡하게 보셔야 되지만 1권과 3권 쪽에서 특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3권 같은 경우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건 다른 거다라는 거. 아는 거하고 아는 것 같은 건 전혀 다른 거야. 아는 건 정답을 쓸 수 있지만 아는 것 같은 건 썼을 때 오답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읽어달라는 거예요. 물론 저랑 같이 강의 진행하면서 끝까지 가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도
끝까지 한번 좀 읽어봐 줬으면,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 책자들을 상당히 많이 사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많이 사서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사서 보시죠. 근데 그 책을 끝까지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자기계발서나 어떤 인문학적 요소가 담겨있는 책자를 보게 되면요, 10페이지에서 한 40페이지까지는 아주 열심히 봐요. 40, 50페이지, 목차 빼고 40, 50페이지까지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그러고 나면 안 봐거든. 왜? 다 똑같은 얘기가 적혀있거든. 나도 아는 얘기가 적혀있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요, 그 다음에 뭐 외치면서 메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거 갖고서 내가 바뀌겠어, 성공하겠어 라고 얘기하고서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아는 얘기만 나오면 뒷얘기 이렇게 한번 쭈루루 한번 살펴보고 별게 없네? 그리고 덮어.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난 세월이 좀 흘러가요. 아, 내가 또 새로 연초가 됐어요.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달의 베스트셀러가 뭐지? 봤더니 이 책이 핫하대요. 그 책 사서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또 몇 페이지 읽다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에 전에 산 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덮고 내놔요.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책이 10권 정도는 되실 거예요, 아마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그 10권에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자는 다 틀려. 내가 산 기간도 다 틀리고. 근데 같은 얘기를 해요. 단어만 틀리지 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알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뭐를 안 해? 실천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못 하는 거고, 이분들은 실천해서 성공한 걸 써놓은 거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거 누가 몰라? 그냥 대충 보니까 아는 내용이네?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까지만 공부하면 딱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점수만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쉬운 것 같은 내용인데 안에 까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자, 우리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CFP나 이렇게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험 같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만큼 공부하라고. 죽을 만큼 공부해서 떨어지면 그거는 많이 가슴 아파하겠지만, 근데 죽을 만큼 공부하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 근데 죽을 만큼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해보고 나면 후회는 절대 없어요. 왜? 실패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책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 대신에 현업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3권에 담겨있다. 자, 보겠습니다. 목차 보죠. 9페이지서부터. 은퇴석의 상담 및 비재무적 요소, 그래서 노년학과 에이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년학, 에이징과 관련해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노래 제목으로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노사연 씨의 가요 중에서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 아, 늙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희노애락이 그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에이징이라는 개념과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늙는다, 에이징이다라고 하는 어떤 나이에 대한 거부감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장애 요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걸 배제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형외과 서형형 수술이든가 다양한 안티에이징 방법, 다양한 화장술이든가 다양한 게 나오는데, 그게
늙는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그런 거거든요. 늙는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0세서부터 시작해 태어나자마자부터 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익어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하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년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왜 늙느냐라는 걸 옛날에 따질 때 그렇게 따졌어요. 사람은 왜 늙지? 왜 세포가 퇴화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늘 세포가 바뀐다는데 왜 그럼 활력이 떨어지지? 이런 쪽에 대한 공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에이징과 안티에이징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뭐 그런 쪽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디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치 디자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를 할 때 미래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어떤 뛰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공통된 단어가 가치예요. 구글을 창업한 사람들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자라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 가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죠. 뭐라고 세워요? 검색 엔진을 제대로 만들자. 그죠? 그게 구글의 시작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글이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똑같아요. 스타벅스 같이 뭐였어요? 도심 안에서 휴식 공간을 주면서 커피 맛을 느끼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목표가 매장 늘려서 스타벅스를 도심 안으로 들여놨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라는 목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실행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점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 가치라는 걸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이유죠. 그렇죠? 삶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는 건 그거는 그냥 동물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어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하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가치와 목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 형태들이 없으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 안에서 상당 부분은 이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권도 그렇고 2권도 그렇고 전부 다 프로세서, 재무 설계든지 어떤 거든지 프로세서 진행할 때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 나와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파악하라고 항상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잡디자인, 일에 대한 의미. 우리가 1권 쪽에서도 얘기했었죠. 일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일은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일이긴 한데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놓은 그런 형태고요. 주거 디자인. 주거 디자인에서 보면 거기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거 문화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베리어 프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유니버셜 디자인. 어떤 자유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은 자유로움. 그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 추구하는 바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런 디자인,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콘센트 이렇게 꼈다 뺐다 할 때 꽉 껴있으면 빼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리가 껴있으면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고 빼기 훨씬 더 쉬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옆에 장애 리프트가 있죠. 근데 장애 리프트가 그 옆에 붙어 있지만 이거보다는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 이용하기엔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시면서 약간은 그래도 머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단순히 그것만 추구하는 걸 베리어 프리라고 얘기를 하면 사용의 편리성과 더불어서 마음의 편안함까지 추구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주거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유니버셜 디자인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고리예요. 문고리. 문고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사망시키게 할 수 있거든요. 집에 문고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고리, 뒤에 가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문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셨다가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셔서 허리가 잘못됐어요. 그럼 못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고리가 되어 있으면 못 열어요. 이런 문고리면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려서 열고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기어서라도 나가셔서 전화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거는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죠? 이런 차이가 디자인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할까요? 고령화 시대가 되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맞다라는 거지. 아무래도 넘어지시거나 이런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거고, 그다음 관계 디자인. 관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한 이후에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부부간에 당연히 서먹해질 수밖에 없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녀한테 갑자기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잘 안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퇴직하셔서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자녀들 보고 야 우리 즐겁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 생각에는 왜 그러시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요. 그렇죠? 말 시키는 게 부담스럽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6단계 프로세서,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가 나오죠. 관계 정립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세서가 나오는 면담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야기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질문이에요. 실질적인 질문. 질문은요, 악의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떠나서 상대방을 알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상대방을 알고 있어야지 뭔가 해결책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거냐? 내 온 마음을 바쳐서 순수하게 난 진짜 너한테 이게 궁금해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뒤에 색깔 껴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고요.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경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경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도 경청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이때 경청도요. 온몸을 다해서 나는 너의 이야기를 네가 하는 것을 듣고 있고 난 너한테 집중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경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경청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경청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잘 흘러들어갈 때 그럴 때 프로세서, 은퇴석의 상담 프로세서는 정교하게 흘러들어가는 거고 제대로 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좋은 질문이나 경청을 하려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5절 쪽에 보시면 고객의 4가지 성향이 나오죠. 뭐 사업가형이냐 참모형이냐 이런 부분들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은퇴석에 대한 세대별 상담이라고 해서 40대, 50대, 60대 각각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 틀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나이에 따른 구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사장에 가서는 소득 원천에 따른 구분. 근로소득자냐, 자영업자냐, 아니면 사업가냐에 따라서 각각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포커스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3권 쪽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책이.
그렇게 해서 3권의 책이 끝나는. 그러면 이제 1장 쪽에 한번 들어가 보죠. 1장의 1절 쪽에 노년업과 에이징과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는 한번 읽어주는 게 예의라고 얘기했어요. 은퇴설계에서 나와야 될 비재무적인 요소의 종류. 제가 1권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재무적인 요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노년학의 정의와 발달 역사. 단순히 학문적으로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다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에이징의 새로운 개념과 나이에 대한 종류. 나이요? 그냥 주민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나이보다 하는 게 좀 어려 보이지 않냐?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일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나이일까요? 이 나이겠죠. 쟤는 저 정도 나이뿐이 안 들어 보여. 야, 저 친구는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완전히 몇 살 정도 돼 보여? 뭐 이렇게 애어른이야? 뭐 이런 형태일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고 이 나이가 올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 나이가 다르게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도 좀 복잡하죠? 그런 얘기들. 자, 은퇴설계에서 다루는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초창기 재무설계. 바로 이때 재무적 관심사를 다룬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개인의 인생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무적, 비재무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 현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무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재무적과 비재무적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은퇴설계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퇴설계와 관련되는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무설계가 다 요즘은 이렇게 가요. 돈 모으는 관점에서 지금은 돈과 비재무적인 거, 가치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테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또 은퇴설계를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테크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재무설계는 또는 은퇴설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어떻게 벌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상담을 받거나 할 때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면 재테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거고 내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재무설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전문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고객한테 재테크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상담을 얘기할 건지 재무설계를 얘기할 건지는 달라진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고객한테도 그게 다르다라는 걸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무설계라는 걸 받았는데 은퇴설계라는 걸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고객은 재테크를 요구하는데 나는 상담으로 재무설계 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맞죠, 서로. 그렇죠? 그럼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바로 밑에 최종 목표가 재무 목표에서 인생 목표로 커졌다. 그래서 바로 밑에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넓어졌다. 이유는 뭐냐? 과거와 다르게 시대의 상황과 고객의 니즈가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줄에 경제적 성장만큼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례에 높아진 것도 아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저도 은행 생활을 30여 년을 했으니까 물론 강의 경력도 뭐 그에 비례해서 많이 있지만 약간 더 길어요. 은행 경력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투잡 세월을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강의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일 하면서 고객 상담하고 하는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꽤 많은 돈을 갖고 계신다는 분들하고도 꽤 많이 관계 형성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돈은 되게 많아요. 여의도, 압구정,
아니면은 명동, 아니면 뭐 가로수길, 뭐 이런데, 꽤 많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해봐도,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그다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돈에 비례해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는 같아요.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돈은 행복은 사진 못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꼭 한번 봐야 될 책 한 권,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하나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혹시나 어렸을 때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탈무드는 꼭 한번 보세요. 탈무드를 종교적인 색채 싹 빼고, 실용적인 색채만을 해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웬만한 책 한 5, 60권 읽는 것보다 그거 한 권 읽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애장하는 도서 중에 하나가 또 탈무드예요. 저희 집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탑으로 꼽는 책 중에서 몇 권 안 되는데 그게 탈무드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재무 설계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필독서라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봐도 돼요. 저는 출판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출판사 얘기도 안 했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GDP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삶의 질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GDP, 옛날에는 이전에는 GMP였죠. 네.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그쵸? 지금은 이제 GNP로 안 따지고 GDP로 따지죠. 세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GDP로 따지는데 이 GDP가 높아지면 국민들의 삶의 행복도 높아진다라고 봤어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야. 분명히 잘 사는 나라가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을 확률은 더 높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는 거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GDP 수준에 비해서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갖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행복지수라는 걸 측정을 해봤죠. OECD에서. 돈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구나라고. 근데 거기 보시면은 표 1- 바로 위에 보면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에서 27위래요. 참 불행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주거는 20위고요. 소득은 24위고 쭉 보는데 공동체나 이런 부분, 지원관광망의 질, 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부하고 뭐 이런 문화들 보면 36위래요. 꼴찌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뭐냐, OECD라는 부분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다음 경제 개발을 하고 그런 거에 필요해서 유럽 부흥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루어졌었던 그 국가들이 모여서 OECD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방 위주의 이제 기구다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은 과거에 귀족이라는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귀족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귀족이라는 계급에 기본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하는 봉사,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국은 물론 귀족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그리고 귀족들의 억압을 피해서 뭐 이런 형태로 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귀족이라는 게 없죠. 대신에 서양의 그런 사상은 그대로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존경받으려면 사회에 봉사를 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 국가예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갖고 가고 있어요. 한국은 말 안 해도 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서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했었던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참 지질이 공상 떨면서 오랫동안 참 힘들게 살아온 민족이거든요. 반만년,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5천년 역사의 상당 부분은 외침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역사를 겪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에 대한 축척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었어요. 내 곳간이 좀 넘쳐 흘러야 남도 좀 보이고 하는 건데 그런 시기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뭐 100년도 채 안 됐죠, 그렇죠? 예, 100년 달리면 한참 더 있어야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그나마 먹고 살게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경제적인 형편으로 봐서는. 물론 그 이전에도 화려했던 시기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은 시기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건 맞는데, 그걸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게 또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죠. 교육열은 정말 대단해요. 4위예요. 대신에 청소년 자살률은 1위예요. 이건 또 뭘 뜻하는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은 30위고요. 시민 참여 이런 것도 4위예요. 건강은 31위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몇 위 정도 하는지는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네, 시험에서 가끔 여기서 나온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 안전. 그러니까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17페이지에 일과 삶에 대한 균형도 중요하죠. 33위예요. 거의 꼴찌죠. 그래서 교육과 안전 그리고 시민 참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위권이다.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밑에 세 줄 정도 내려가서 있는데 개인 소득이 연간 75,000달러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부에 도달할 때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감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계 체감의 법칙.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그 체감도는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75,000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에는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이때는 욕심만 늘어나는 거지, 이제. 우리가 행복과 욕심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 행복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행복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욕심이 늘어나게 되면, 그럼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고민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재부적인 관점이 비재부적인 관점이에요. 비재부적인 관점이거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런 게 나오죠.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높이는 데는 비재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교재에는 지금 제가 지금 쭉 얘기하면서 보면 상당 부분 교재에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책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되기도 하고 이 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뭘까요? 뭘까요? 그 다음에 심일까요? 감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 교육도 교육이 사위이긴 하지만 교육에서 뭐 배우죠,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배우죠. 그죠? 분석하고, 그죠? 계산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창의력, 분석, 계산, 이런 거, 그죠? 그죠? 근데, 인지적인 측면에만 몰입돼 있다라는 거지. 숫자로 나오는, 그리고 성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인지적인 측면에만 몰입돼 있지, 인간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비인지적인 측면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36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27위에 해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은퇴는 주된 경제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다. 주된 경제활동에서 물러남으로써 생겨난 빈 공간은 당연히 비재무적인 영역으로 채워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은퇴는 주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거라고 또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득활동이 있어야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교재에서는, 특히 여기서도 잡에서 넘어가서 보면 평생 현역지대, 다만 소득이 줄어드는 주소득원에서 보조소득원으로 바뀌는 평생 현역지대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충되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주된 경제 활동에서는 물러나는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래서 비재무적인 영역 채워야 되고, 두 줄 내려가서 보면 건강해야 되고, 그 밑에 새로운 관계, 가족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일과 여가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년학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년학이다라는 거, 제론톨리지라고 얘기하는 노년학. 자, 초기의 노년학은 세 번째 줄에 인간 노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즉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였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연구에 그치지 않고 바로 밑에 여러 현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각 개별 학문에서 독자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노년학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죠.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바로 밑에 신체적인 측면. 최초 노년학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는 얘기고요. 주류를 이루었다. 바로 밑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리적, 육체적 변화가 주제였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생물학이나 의학, 그리고 간호학에서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었고, 바로 밑에 신체 나이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심리적 측면. 자, 심리적 측면에서 나이를 보게 되면 인지능력, 그 다음 정신능력, 감정, 그리고 성격, 성격의 변화를 주로 연구한다. 그 옆에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들수록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밑에 그게 방어적 기제인 거죠. 그게 작용을 하는 거죠. 방어적 기제의 기제적인 반응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는 노인이라고 스스로 느끼기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인이 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제 나도 노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밑에 70세가 되어야 노인이 된다는 비율이 83.7%로 과거 자료에도 꽤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다음 사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령과 노인에 대한 관점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점점 현대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노년학의 성립과 발달 과정, 여기는 뭐 어느 협회가 언제 생겼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건데, 그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이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주에 안티에이징 혹은 항노화는 피부나 신체가 늙어가는 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그래서 에이징, 안티에이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에이징은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서라도 최대한 갖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에이징에 대한 이런 반응은 늙음이나 노인에 대한 이미지, 나이 먹으면 좀 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에이징은 예방하고 치료해야 될 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맨 밑에 나이듦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22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젊음이 끝나고 노인이 된 게 아니고 원래서부터 노화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어느 날 갑자기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를 갈라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답은 태어날 때부터이다. 근데 네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유교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좀 깨야 된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 표 1-3에 보면 노인에 대한 게 연령 기준이 다 틀려요. 법마다. 어쨌든 가장 표준은 6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55세나 50세 정도도 포함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크게 보면 65세예요. 크게 보면. 그리고 60세도 상당 부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 1-3 현행법상 고령자와 노인의 범위는 요거는 요게 여기 있구나라고 꼭 체크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대한 종류. 나이에 대한 종류를 보면 연대기적 나이라고 돼 있죠. 이거 생년월일 그냥 주민등록번호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법률 및 행정 절차 그리고 관습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연대기적 나이. 생물학적 나이. 우리가 그 생체 건강검진 받으면 생체 나이라고 해서 뭐 폐활량이나 이런 거 갖고서 50세신데 신체는 40세세요. 뭐 10년이나 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생물학적 나이. 그리고 심리적인 나이. 생물학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리적 성숙과 적응이 동시에 생물학적 나이가 늘어나면서 어른이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로 남아있는 또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그런 게 이제 심리적 나이.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사회적 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의 규범 하나의 기준이죠. 규진으로 정해져 있는 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뭐 40세가 불혹이고 그 다음에 50세가 뭐 지천명 뭐 하늘의 뜻을 안다. 그 다음에 60세가 이순 귀가 순해지는 나이라 해서 그 다음에 70세가 종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논어에 나오는 그런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이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죠? 20대에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나이 그런 나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규정된 시간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과거에는 요 나이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명절날 되면은 가족분들 다 모여 계실 때 일가 친척도 모여 계실 때 같이 있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아직까지 혼자니?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규범에 의한 나이들. 나이가 됐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지각 나이.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나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에 대해서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나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난 아직인데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나이듦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맨 밑에 마지막으로 완성적 개선형. 대체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 유연해요. 나이듦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무언가를 잃으면 새로운 활동을 찾아내서 자기의 삶을 재조직하거나 적당한 수준에서 활동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25페이지 두 번째 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유연하게. 그다음 방어적 개성형이 있어요. 일명 꼰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취 쥐양쟁이 사람. 그래서 자기 나이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계속 자기의 가장 황금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중년기에 머물러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수동 의존형적인 사람. 수동적 의존형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나이에 이거 하겠냐 좀 부탁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완성형 개성형은 난 이제 끝났어 나이 먹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가치 디자인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